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3월 18일 수요일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성남시가 산후조리 지원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무상 공공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의 오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멸종 위기를 상상해야 하는 나라. 젊은이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산포 세대 대한민국. 이제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존속을 위한 공공기여입니다. 세금 내는 성남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상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산후조리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할 일을 성남시가 먼저 시작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무상급식 확대, 무상교복 시행에 이은 무상산후조리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도서관, 다리, 공원, 도로 등 세금으로 하는 모든 사업은 기본적으로 무상이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세금으로 하는 일이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유상정책과 달리 대가 없이 시행하는 정책, 공공정책을 무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공짜 시리즈로 매도하는 것에는 정치적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재명 시장의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쓴 거니까 이재명 시장이 주어입니다. 제가 한다고 착각하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시민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혜택 중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유상정책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무상정책으로 계속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무상은 포퓰리즘이라고 상대가 공격한다고 해서 밀리면 안 됩니다. 세금으로 하는 서민정책은 무상이 온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무상정책 시행한다고 세금 더 걷지 않습니다. 있는 예산 아끼고 조정해서 하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당한 세금 감면, 즉 부자 감세죠. 그리고 대기업 감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 예컨대 4대강 자원외교 따위를 얘기합니다. 이런 부당한 세금 감면과 부정부패와 예산 낭비만 없어도 무상정책, 복지, 보건, 안전 등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썼는데요. 공감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지금 있는 예산을 아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다시피 세금으로 하는 일 중에서 대가를 받는 유상정책과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정책이 있는데요. 특히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상이 맞다라는 것이 이재명 시장의 주장입니다. 결국 그게 세금을 걷는 이유죠. 이 사회가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의 편차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불평등하게 가는 사회를 부자에게 세금을 좀 더 많이 걷고 그리고 서민들에게는 세금을 좀 더 적게 걷어서 거친 세금을 부자보다는 서민들을 위해서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세금을 통해서 평등을 실현하는 그런 겁니다. 그거 뭐 우리나라에서만 한 게 아니고요. 대공황 시대에 미국이 바로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를 주면 나태해진다는 이따위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류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금을 더 걷지 않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비록 조그마한 국가에 비해서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합니다만 성남시가 앞장서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 또 있습니다. 세금을 아끼면은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남시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시장 바뀌더니 말이야, 뭐, 이렇게 쥐어짜고 저렇게 쥐어짜고, 아껴가지고, 뭐, 서민들 위해서 그냥 자기, 재선하려고, 아니면은, 다른 큰 뜻을 갖다가 실현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포퓰리즘 정책하고 있다라고 씹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게 다 그렇죠. 사람은 이익에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장사미사들 다 유불리로 판단을 합니다. 장사미사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들 다 그래요. 저는 오랫동안 정치권의 관찰자로 있으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알려진 것과 진실과는 엄청난 괴리가 있는 정치인들을 무수히 봤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때 무슨 정권의 실력자 운을 했던 사람들 알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운 사람도 있었고요. 또 뭐뭐 정권의 실력자라고 했던 사람들 보니까 진짜 인간 이하인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무엇이 옳으냐가 판단의 근거가 아니라 무엇이 자신에게 더 유리하냐를 기준으로 자신의 처신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국회를 메우고 있는 수많은 현역 의원들이 허접해 보이고 기대에 못 미치는 것 아마 그렇기 때문일 겁니다. 그게 비단 국회의원들의 잘못입니까? 우리 사회의 풍토도 거기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남을 밀치고 짓밟고 꼼수를 부리고 그렇게 쟁취해내고 그걸 옳은 길이라고 가르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가를 따지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딱 맞는 정치인 한 분 알고 있죠. 이미 유명을 달리하긴 했습니다마는 더불어서 나도 그렇게 살아왔는지 늘 되묻게 됩니다. 자, 오늘의 본격적인 서영석타임즈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쉽게 열리는 현관문 안전고리는 가라. 외출 시 저절로 잠기는 현관문 안전고리도 가라. 완벽 차단과 자동 잠김 방지 안전고리 빗장쇠 공격과 수비가 완벽한 안전고리 빗장쇠 발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손과 발등이 아닌 발바닥으로만 하는 도어 스토퍼 발로만 G마켓, 옥션 등에서 빗장쇠 발로만 검색하세요.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국민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빗장쇠 발로만 광고가 이상한가요? 국민TV 조합원이 직접 개발하여 특허낸 제품입니다. 써보니 참 좋더라고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예, 어제 여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뭐 아주 후일담이긴 합니다만은 뭐 강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또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오피니언 비평 첫 코너는 이른바 문재인과 박근혜의 만남입니다. 김효준 PD. 네, 안녕하세요. 김효준입니다. 네. 어제 만났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김무성 이렇게 세 사람이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표는 2년여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의 대표로서 마주한 겁니다. 어제 3자 회동에서는
정치적 이슈를 배제하고 경제와 민생 현안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는 이 경제가 어렵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진단과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고 하고요. 문 대표는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소득 주도 성장으로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과도한 재정 지출 등을 통한 인위적인 가계소득 강화 등은 국민 세액 부담 증가와 기업 활동 위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자, 이 문제 사설들이 어떻게 짚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경향 사설 먼저 좀 보죠. 청와대 3자 회동 대화정치 복원의 계기 돼야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회동의 1차적 의미는 특정한 합의 여부가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국정 현안을 두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는 점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 대표가 회동을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생각을 알 수 있었고 대통령도 경청했다. 그것이 성과다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일 터라고 보고 있네요. 대통령과 야당 사이에 국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작은 주춧돌을 놨다면 그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자주 갖기로 한 것은 주목된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앞으로는 의제를 좁혀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 약속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박 대통령이 재임 2년 동안 야당 지도부와 만난 게 이번을 포함해 4번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수시로 야당 대표나 여당 대표와 만나 국정 현안과 입법 등을 논의하는 거 이건 극히 정상적인 일이긴 합니다. 이번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대화와 공존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훈훈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 좀 다르더라고. 그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문재인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정례라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더라. 여하튼 하여튼 자주 만나자는 취지지 정례는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실천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어제 사실 이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나온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 단독 회동에서는 단독 회동을 했나? 하여튼 거기서 비공개 회동에서 비공개죠. 공개로 모두에는 공개로 했다가 네, 비공개로 전환했죠. 비공개에서는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심지어 문재인 대표가 저 행사장에서 이물연 행정국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저쩌고 우물쭈물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내가 그럼 앞으로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다는 그런 구일담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가 옛날에 사회 틀어졌을 때 잘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주의적인 사고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앞에서 뭐라고 삿대질까지야 문재인 대표가 점잖은 사람이 했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반대를 얘기하는 사람을 용납을 못하는 성격이에요. 결국은 저는 이정희 옛날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3자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그야말로 구석으로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거다라는 그런 세간의 의혹도 있는데요. 저는 그 의혹이 전혀 일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반대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재인 대표처럼 할 말 제대로 하는 사람 앞으로 만나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사설 보니까 어떻게 정치 복원 가능성을 보여줬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좋은 평가를 해줌으로써 앞으로 제발 좀 만나줘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수사일 뿐이지 현실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겨레도 비슷하게 짚고 있습니다. 네. 정치 복원 가능성 보여준 박근혜 문재인 회담이라는 제목으로 사설을 실었고요. 이번 회담은 처음부터 구체적인 합의 도출의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네. 앞으로 서로를 대하는 양쪽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다. 예정된 시간보다 50분이나 넘게
양쪽이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하니 이것이 청와대와 여야 간의 국정 운영과 정책, 입법에 관해 자주 대화를 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첫 회동이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물고 뜯고 하기보다는 이 만남 자체에 좀 힘을 실어주고 의미를 부여하고요. 앞으로도 좀 자주들 좀 만나라. 이런 주문을 하는데 좀 초점을 맞춘 것 같네요. 그렇죠. 뭐 예. 그런 얘기겠지. 박근혜 대통령이 제발 좀 잘하시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한 얘기고, 뭐 문재인 대표가 어떤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였는지 뭐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파탄, 실패 뭐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파탄 실패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잘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서로 싸운 일이 있다면은 그런 얘기를 밝히면은 여야 관계를 보고 나는데 좋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국정에 협력하겠다. 필요하다면은 협조하겠다. 특히 남북 정상회담에 관해서는 올해 중에 정상회담을 하시라. 그러면은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심일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 바꿔가지고 앞으로 여야 대표들 자주 만나고 여야 대표만 자주 만납니까? 바로 코앞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족들도 좀 만나고 하기야 한다면야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참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원래 좋은 사람이 좋은 일 하면은 크게 임팩트가 없어요. 근데 순 나쁜 인간들이 갑자기 개심해가지고 좋은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우우해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개심해가지고 제대로 정치한다고 해보십시오. 인기가 막 90%로 수직 상승을 할 겁니다. 그걸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재벌한테 빚진 게 있나? 재벌들이 잘 된다고 해서 도대체 자기한테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두 분 할 것도 아닌데 참 보면은 IQ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방한 중인 이 류젠 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 조리, 우리로 치면 차관보죠. 엊그제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로 이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조심스러웠죠. 사실 비공개로 언급하거나 공개 발언을 해도 굉장히 완곡하게 했던 것과는 다른 아주 강한 의사 표시라고 외교적으로는 분석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자 한국의 국방부 대변인도요. 주변국이 우리의 국방 안보 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받아쳤네요. 예. 사실상 이 문제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향해서 비판적 발언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데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한국에 왔죠. 제3국이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은 유별난 것이다. 이런 말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전개되던 한중 간 막후 신경전이 본격 갈등 국면으로 전환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 가능하겠습니다. 경향사설로 가보겠습니다. 눈치 보기, 시간 끌기, 불안한 박근혜 외교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의 이해가 걸린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소극적, 수동적 자세로 일관해 왔다는 그런 분석이 전제가 됩니다. 러시아는 5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했지만 아직 답변을 유보하고 있죠. 이 행사에 부정적인 미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에 가입할지도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미국이 싫어할까 봐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경향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항일전 승리 70주년 행사에 박 대통령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도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세였던 정부가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했을 때는 환영의 뜻을 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반대하자 협의한 적 없다고 말을 바꾸고는 미결정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명분입니다. 이렇게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응은 묵묵부답, 유보, 미결정, 눈치 보기, 시간 끌기의 연속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네요. 이걸 외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게 경향의 지적입니다. 불리한 상황이 사라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유죠. 그건 행운에 기대는 외교 행태인데 사드 문제에는 그런 행운이 없다는 겁니다. 사드 배치로 한중 및 남북 갈등을 불사할 것인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사드를 거절할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네요. 결국 선택의 문제죠. 기로에 서 있으니까. 우리 입장이 썩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해야죠. 우리나라 진보 언론들도 문제는 그 점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드는 겁니다. 우리는 미국에도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도 자유로울 수 없는 국가입니다. 솔직히 해서 약소국가죠, 한마디로. 우리가 뭐 약소한 건 아닌데 주변 나라들이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나라라는 점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한마디 하면은 어차피 주한미군도 이미 주둔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른바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우산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도 뭐 부인하기 어렵고 예. 대한민국의 군바리들이 특히 장성들 전부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미국 통들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미국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들도 우리 스스로의 역량이라는 점은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게 아니면 그 어떤 정부라도 대단히 자주적이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공부 못하는 학생한테 공부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지도 않고 야, 이 새끼야 너 그거밖에 못해? 공부 잘해라고 체근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저는 경향신문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전제를 한다면은 얘기를 하지 않고 회피하고 하는 것들도 일종의 전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명청교체기에 광해군이 취했던 전략이 바로 그겁니다. 명나라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마치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 미국과 똑같은 존재가 바로 명나라였죠. 그런데 명은 기울어져가는 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신흥강대국이었고 청나라가 만주를 점령을 하고는 우리가 명나라를 치려고 하니까 군대를 빌려달라 하니까 그 센 놈이 빌려달라니까 안 빌려줄 수는 없고 그래서 군대를 보내면서 강홍립을 도원수로 해가지고 야 대충 피해라. 그리고 활을 쏠 때도 촉을 없애고 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줄타기 외교인 건데 줄타기 외교라는 거는 약소국의 운명이에요. 운명.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중국을 압도하고 미국을 압도하지 않는 한 자주적인 외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눈치 보는 것 자체를 욕할 필요는 없어요. 눈치를 보는 것도 전략이고 줄타기를 하는 것도 전략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운명이 지어진 나라죠. 그런 나라에게 야, 좀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려는 사람 한 명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 외교라는 게 바로 똑바로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빨갱이 외교라고 온통 나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랄 발광을 했던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런 식으로 똑바로 해라고 요구하는 것은 온당한 저는 지적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그 전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제대로 된 대통령이었을 때 얘기인데 그게 뭐 무슨 대통령이 좀 제대로 됐느냐 되지 않았냐를 보려면은 이런저런 판단을 보고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판단과 행동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아무리 봐도 제대로 된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얘기고 다만 이제 이런 점들은 진짜 웃기더라고. 아니 중국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 야 니들 사드 배치하면 죽어. 뭐 사실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미국은 또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미국 자기는 제3국 아닌가? 그러면은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같은 우리가 미국의 쥐야? 당사자야? 제3국이 뭐 그런 얘기하는 웃긴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하는 그 인간도 제3국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국력과 무관하게 지도자가 제대로 하면은 속으로야 펴죽인다고 생각을 할지라도 겉으로는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권은 미국에게도 얕보이고 중국에게도 얕보여가지고 이따위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뭐 미국과 중국도
꼴보기 싫고 이 새끼들 정말 웃기는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정말 원망이 더 앞섭니다. 얼마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우습게 보였으면 무슨 차관보라든지 무슨 이런 인간들이 나서가지고 나무의 안보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예.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한데. 이거요? 예. 내가 얘기했잖아요. 약소국의 우파는 매국자들이에요. 매국노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약소국이라는 거는 더 센 놈에게 휘둘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약소국의 우파들은 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센 놈을 사랑해요. 그걸 객관적으로 그게 매국노지. 걔가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매국노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 원하는 대로 되겠지. 그걸 굳이 전망을 해야 됩니까? 중국이 이제 그건 근데 미국의 의도만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중국과 우리와의 무역이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나라는 그 매국노들이 미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재벌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의 이익이 중국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결정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재벌의 이익과 매국노들의 이익이 충돌한다면 저는 매국노가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난 미국이 이 뜻대로 되리라고 봐요. 정권을 바꾸면은 물론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나라 외교부를 하는 인간들도 보면은 전부 미국 유학이나 갔다 와가지고 오로지 미국 아니면은 그리고 이런저런 영화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해외 공간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외교관들 하는 꼬락선이 보면은 진짜 한심무인징이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모 인사들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조금 예사롭지 않은 그런 말로, 물론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각인이 돼 있는데, 2012년 대선 앞두고서요,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새누리당에 몸담은 채로 경제민주화를 외칠 때 있지 않았습니까? 당내 모든 무게중심이 김종인 전 위원장, 국민행복추진위원장에게로 쏠려 있었죠. 네. 경제민주화라는 의제가 당내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굉장히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때 경제민주화라는 그 표현 자체부터 탐탁치 않게 여기던 새누리당 내 유력, 중진,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어떤 사람이 사석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꼭 독일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꼭 그런 소리 하더라. 그런 얘기. 미국에서 공부한 놈들은 미국 앞제비 같은 소리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 말에 얼마나 많은 함의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냥 누군지 알겠다, 대충. 유럽에서 특히 독일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 꼭 그러다. 네. 좀 진보적이랍시고 빨갱이 같은 좌파 같은 소리만 해대고 앉아있다. 이게 우리 현실에 맞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거. 그리고 미국이 아닌 유럽, 흔히 말하는 사회민주주의 국가나 아니면 좀 진보적이라고 하는 복지국가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주류 학계, 주류 기득권층, 주류 정치권층의 시각이 어떠한지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을 때 했었거든요. 참 문제가 많죠. 이건 그래서 하루 이틀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회가 개선돼야 된다라는 사람들은 인내를 가지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과 같은 정치 세력들이 더 이상 집권하지 못하도록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얘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못 줘가지고 다시 또 정권이 바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이런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언제 얘기했죠. 역사의식 문제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친일 정산이 되지 않았던 것이 단순히 친일 부역을 했던 그런 매국노들을 단죄하는 문제를 떠나가지고 국민들의 정신 상태 그리고 이 사회의 건강성 이런 모든 것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것이 다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려면은 정말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 상당 기간 집권을 해서 좀 순차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그 짐을 맡겨가지고 5년 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라고 얘기한다면 그 도둑놈들이고 조금씩 이제 진전돼 나가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한 기반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참 좀 어떨 때는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게 친일 청산이 못한 이후
세력을 가졌던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록이마까지도 가능한 이제 그런 힘을 갖추게 됐다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좌절스럽기도 한 거죠. 뭐 그래도 또 고쳐 나가야죠. 고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사드를 배치하는 게 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옳았던 것으로 판명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한다고 치면요. 그 반대의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어차피 다 가정이고 상상이고 추측이기 때문에 정답을 섣불리 고집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눈을 둬야 되는 게 주목해야 되는 게 역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우리 코앞에 있고요. 역사는 명청교체기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자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요즘인 것만은 정파를 떠나서 분명히 누구나 해봐야 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뭐냐를 예. 따지면은 그건 진짜 역사가 얘기해 줄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러나 예. 그래서 뭘 중시해야 되냐면은 뭔가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느냐. 이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느냐. 아니면은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하느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면은 틀림이 없죠. 정답은 정책 자체의 정답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박근혜 주장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이런 나라에서 말이야, 무상으로 해가지고 처벌려면은 나라 망한다. 라는 것도 어쩌면은 맞을 수 있는 주장이에요. 뭐 세상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갖다가 모든 게, 근데 100% 틀렸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박근혜 주장도 일리가 있는 대목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긴 역사에서 보면은, 어쩌면은 박근혜가 얘기했던 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주장이 과연 그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주장이냐, 아니면은 그것이 자기를 포함해서 특정한 세력들의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을 놓고 이제 이 잘잘못을 따져야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게 옳아 사는 정책은 절대 아닙니다. 뭔가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자기를 지지해준 그 누군가에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하나 행동 보면 다 그렇잖아요. 뭐 저기 공기업체 기관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규칙이나 룰을 정해놓으면 뭐 합니까? 그냥 꽂아가지고 해 하고 위에서 저기 그 룰에 따라서 임명해 주셔야 하면 임명 안 해주고, 지금 국립대 총장이 금명 나가지고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꼬락선 일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어떤 정책도 진짜로 진심으로 그것이 옳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사심이 99% 듬뿍 들어간 그런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얘기, 이런 논의 생각을 하다 보면은 좀 굉장히 유치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근본적인 지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영향력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면요, 북한이 당장 쳐들어올까요? 결국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쳐들어오면은 예. 지금 군사력으로 솔직히 북한 못 이기겠어요. 난 이긴다고 봅니다. 이 썩어 빠진 똥들의 마인드가 문제인 거지. 제가 지난번에 뭐 무슨 대적강 교육하는 그 소설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뭐든지 우리가 불리하다. 북한은 어마어마한 악마다. 생화학 무기가 뭐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핵무기도 갖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북한을 엄청나게 큰,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대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첫째는 패배주의에 사라져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고가의 무기를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래야 콩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어 빠진 군의 지도부가 문제인 것이지, 저는 군사력 면에서는 북한을 앞다고 있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미국이 철수해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면은, 그뭐 누가 쳐들어오라고 그랬나? 쳐들어오면은 통일의 기회지. 솔직히 지금 우익들 주장하는 게 북진 통일을 주장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가만히 있는 나라를 갖다 공격하면 그건 침략자야. 북한이 미군이 나가고 나서 지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반격해서 통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왜 미군 철수를 반대하는 거야? 미친놈들. 아니, 극단적으로는 그런 얘기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뭐 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북한이란 존재, 골치 아픈 존재인 건 맞는 것 같고, 북한이라는 존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적인 어떤 현실이겠죠. 역사적인 그런 인과관계에 의해서 비롯된 그런 현실, 그 자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있는가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디 뭐 북한만이 어디 문제입니까? 세습하는 조직은 다 문제인 겁니다. 북한이 문제인 것은 공산주의이기
이기도 하고 그리고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즘이죠. 특정한 세력들이 나머지를 전부 다 압살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몽땅 독식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게 결국은 그런 구조를 이룬 그 근간은 세습입니다. 세습. 김일성 일가가 세습을 하고 그때 김일성이가 독립투쟁했을 때 그때 같이 했던 동지들의 가계가 북한의 상층부를 이루고 철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게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건데 북한은 세습에 의해서 핏줄로 이어져 내려오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럴 의욕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힘이 다하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런 데 지금 많이 있습니다. 삼성, 예? 현대, 그리고 교회, 대행교회 똑같아요. 북한하고 규모만 다를 뿐이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북한 없으면 정치 못하는 사람들, 북한 없으면 기사 못 쓰는 언론들 많이 있는 거죠. 자,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종합 편성 채널이죠. 종편이죠. MBN. 이 MBN의 광고 영업을 대행하는 회사 미디어랩이라고 부릅니다. 이 회사가 광고 영업을 위해서 기자를 동원하고요. 방송 편성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네. MBN 광고 판매 대행사인 MBN 미디어랩의 영업 일지에서 이런 내용이 드러나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방송의 공익성 원칙에 당연히 어긋나는 일이죠. MBN의 빗나간 영업 행태는 종편 전체의 행태에도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종편 특혜가 낳은 8비틀기 광고 영업. 자, 방송은 공공자산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 다른 어느 영역보다 훨씬 크죠. 이런 까닭에 많은 언론학자들은 애초 종편의 개별 광고 영업을 허용하지 말고 공영 미디어랩 또는 한두 개 미디어랩을 여러 회사가 함께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종편사의 로비의 기운 탓인지 이런 의견 듣지 않았고요. 정반대의 특혜 입법을 하고 말았습니다. 미디어법 날치기 입법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네. 종편사들은 3년간 직접 광고 영업을 한 뒤에 지난해부터는 각각 별도의 미디어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MBN 미디어랩 영업 일지를 보면요. 종편사 기자나 편성부서가 미디어랩 영업팀과 손발을 척척 맞춘 듯한 모습이 엿보입니다. 마치 종편사 내부에 광고국을 둔 듯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네요. 편성과 광고 영업 기능 사이에 최소한의 칸막이마저 사라진 꼴이 됐습니다. 일찍이 법제화 방향을 잘못 잡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겠고요. 보도와 편성마저 왜곡되리라는 것을 뻔히 예상할 수 있겠죠. 방통위는 방송 규제 기관으로서 엄정하게 구실을 해야 합니다. MBN 미디어랩이 방송 제작과 편성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예비 확인되면 처벌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다른 종편 미디어랩의 광고 영업 실태도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처방은 방송과 광고 영업이 명확하게 분리되도록 미디어랩법을 개정하는 것이겠죠. 예. 기자들이 광고에 동원되는 거 이거 매체력이 약한 언론 매체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매체력이 강한 곳도 제가 알기로는 매체력이 많이 강하면 하죠, 요즘은. 아무래도 조금 그러진 않죠. 하는 이제 마음이 좀 동원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이 좀 편할 뿐. 예. 이런 거죠. 이제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에게 광고 영업을 하라고 얘기하면은 우선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취재하려고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지금 월급 받고 있는 건데 회사 형편이 어렵다고 광고 영업을 하려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수법을 동원하느냐, 인센티브를 줍니다. 인센티브. 기자에게 광고를 따오면은 몇 %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허접한 언론들 보면요. 도대체 이 양반이 경제부장인지 광고부장인지 잘 모르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전문으로도 많이 봤어요. 그 양반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입 올리더라고. 뭐 허접한 매체였습니다. 어디라고 내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한 기자의 끝이 좋겠습니까? 지금도 어디 가가지고 그 비슷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언론이라는 것은 제대로 보도를 하고 그래서 그 보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뭐 신문의 경우에는 구독을 하거나 방송의 경우에는 시청을 하면은 그 매체의 파워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광고가 들어오는 거죠. 이게 원래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기업들은 약점들이 많아요. 뭐 탈세도 하고 거기서 뿔도 없는 그 오너가 배임, 횡령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늘 약해요. 그래서 언론사, 이게 허접한 언론사들이 이제 활개를 치는 겁니다. 야, 그거 보도할 거야. 아니면 슬쩍 보도를 해요. 그러면 그쪽에서 막 불이렇게 달려옵니다. 그러면은 광고 하나 드릴 테니까 좀 기사 좀 빼달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기자들이 광고 영업이라는 것은.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기자인지 광고 직원인지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건데요. 그럼 종편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종편의 그 모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모기업들은 딱 빵빵합니다.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신문. 물론 뭐 요즘 워낙 언론사가 어려우니까 다들 허덕허덕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구독자 수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인류의 언론사인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 있는 기자들한테 광고 영업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노조를 통해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못해요. 물론 이제 아람아람으로 하긴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못합니다. 근데 모기업을 두고 있는 종편은 지상파에 비하면은 형편무인지경 아닙니까? 시청률이 뭐 1%만 나오도 만세를 부르는 1%만 나오도 만세를 부른다는 얘기 보는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주로서는 광고 안 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기자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기업을 조지는 기사를 슬쩍 내보내고 그래서 그거 막으러 오면은 광고 달라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더 발전해가지고 아예 기자가 홍보실 다니면서 야 광고 줘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지경으로 하는 건데 지금 종편이 아마 거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옳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뭐 생존이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광고에 목을 메고 그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본령인 공정한 보도, 균형 잡힌 시각 이런 것마저 포기하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을 광고를 주고 그 약점을 보도하지 않는다면은 그게 공정한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완전히 똥밭에 다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미래협동조합이 처음에 설계될 때도 그런 그 광고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래협동조합원들 3만이라고 하지만요. 대한민국 5천만에 비하면은 숫자 얼마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어느 정도 하려면은 그 아까 시청률 1%만 나와도 만세 부른다고 그랬는데 시청률이 뭐 가구를 하는지 사람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천만을 상대로 한다고 1%라고 칩시다. 50만 명이 1% 아닙니까? 그죠? 맞죠? 10%가 500만이니까 50만 명이나 보는데도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광고가 안 돼가지고 그냥 그런 식으로 뭐 기자인지 광고국 직원인지 그냥 모르는 공갈 협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3만 명밖에 안 되는 조합원이 하면은 광고 제대로 주겠습니까? 결국은 가서 공갈 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말고 조합원들이 내는 쉽게 신문으로 따지면 구독료로 하자는 얘기고 방송으로 따지면은 KBS처럼 아예 그냥 전기료에다가 시청료 같이 해서 부과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조합비로 운영되는 그런 언론을 하자는 것도 결국은 방금 우리 김효진 PD가 얘기했던 이런 MBN의 광고 영업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광고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업들을 공갈쳐서 하는 광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언론사들 중에서 유일하게 안 하는 언론사가 한겨레신문입니다. 한겨레는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쎄요, 그것도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비교적 적어도 덜 하겠죠. 물론 이제 또 난 경제부에 안 있었으니까 없다고 이렇게 화가 나는데. 뭐 광고 그냥 뭐 하단이나 뭐 아랫도리라고 불리는 하단이나 여기저기 실리는 내진 전면으로 실리는 그 상품화된 그 정말 직접적인 광고뿐만이 아니고 협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협찬 기사 써주고 입금 받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그 기사는 뭐 메이저 언론이고 마이너 언론이고 진보고 보수고를 가리지 않고 지금 바로 오늘자에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사는 거기다 그 기자들은 거기다 부역한 거죠. 또 인센티브 받고 그러죠. 지난번에
바르셀로나에서 열렸던 예. 삼성 그 갤럭시 S6 발표회 때 예. 국내 언론 기자들이 우르르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 또 말썽이 됐더만 비행기값 한 50명 갔다고 하는데 네. 예, 그거를 뭐 회사가 내지 않고 삼성이 다 냈다는 건데 그런 일이 사실 부각이 이번에 그 삼성 건이 많이 돼서 그렇지요. 뭐 기업들 해외 출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당연히 다 그렇게를 가는 거고 심지어는 뭐 조금 달콤하다고 하는 가서 놀다 오는 그리고 한 면 정도 소위 빨아주는 협상 기사 써주면 되는 그런 출장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무슨 부에 있는 누구 기자 해외 출장 이 꿀 출장 잘 못 가봤으니까 이번엔 자네가 좀 갔다 와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니까 그게 저는 메이저냐 마이너냐를 가리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반성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광고를 적게 하는 또 변명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이게 뭐 우리는 사실 이제 주 타깃이 조합원들 이제 상부 상조 광고고 이런 것들도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많이 해줬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효과 없으면 또 오래 못 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광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들 광고도 건전한 기업들 광고는 받을 수 있는 노력들은 저희들은 할 겁니다. 하는데 근본은 역시 조합비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인비행 같은 일 있을 리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훈훈한 마무리였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PD 브리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거 하나 꼭 소개해달라고 아까 텔레그램이 와가지고 소개해드립니다. 광명지역협의회, 저희 그 미래협동조합 광명지역협의회에서 알려드립니다. 봉화마을 방문 공지입니다. 이번 주 3월 21일 토요일 06시 3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7호선 철산역 1번 출구 하이마트 앞 회비는 4만 원이고요. 28인승 버스로 출발하여 아침은 버스에서 점심을 제공하고 점심 식사는 봉화마을 식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광명지역협의회 회장 이기정, 닉네임 뜨겁게 전화번호 010-4063-9947로 연락달라고 하네요. 또 청년에 대한 공지도 있는데 그건 따로 하지는 않고 저희 생방송 게시판을 참고해달라고. 청년은 아마 10대 청소년들의 저희 지역 조합원 모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 청소년들이 제가 대학생 된 친구들한테 네. 제가 한 두어 달 전인가요? 모임에 꼭 참여해가지고 여러분들 술 한잔 사겠다 약속했거든요. 아, 대학 들어가면? 예, 대학 들어간 친구들, 20살이 막 된 친구들이 네. 이제 그때 있었죠. 네. 약속을 지켜야 되는 중압감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모임 공지도 있더라고요. 예, 조만간 만나가지고 네. 제가 약속한 대로 소맥을 한 잔씩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공지 끝났고 피디브리핑 해야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죠? 주제는 네. 사드에 얹힌 AIIB입니다. AIIB. 이 문제가 지금 조금씩 불거져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아직은 좀 파편적이에요. 그래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제 의견을 싣기보다는 네. 도대체 무슨 얘기고 어떤 논란인지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좀 잘 정리해 주세요. 제가 한번 이런 키워드로 PD 브리핑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요사이 한반도를 둘러싼 최대 이슈는 뭐니 해도 사드 배치 논란일 겁니다. 한반도 이슈 블랙홀로 자리매김을 한 느낌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드 못지않게 중요한 이슈가 또 있죠. 어떤 측면에서는 사드 논란하고 연동이 돼 있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AIIB, 즉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가입 논란입니다. AIIB는요, 중국이 주도하는 이 말 그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 특히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 독려의 목적이 있는 국제 다자개발은행입니다. 예, 일종의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 펀딩 기구겠죠. 그게 중국이 주도가 되는 그렇죠. 이제 은행이네요. 예, 미국과 유로존에 대응하는 아시아 협의 금융체의 성격도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이 사드에 가려져 가지고 특별히 눈에 띄진 않지만 사실 이 문제 또한 우리나라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라는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3년 10월 AIIB의 설립을 제안했고요. 이듬해 공식 창립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일단은
자국의 자본 무려 500억 달러로 시작을 해서 각국의 투자를 받아서 1000억 달러 정도로 자본금을 늘린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죠. 네. 창립 작업이 시작되자 인도, 파키스탄, 몽골, 우즈베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폴, 태국 등등이 참가 의사를 주로 못 사는 나라네. 확정했습니다. 못 사는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싱가포르가 있네. 신흥 개발 도상국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잠재적으로는 나름대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들이겠죠. 네. 중국은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창립 회원국 가입을 공식적으로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유라고 하지만 누가 권유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사실상 압박이겠죠. 전문가들은요. 한국이 아시아 국가에서 인프라 사업 분야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AIIB에 참여할 경우 일정한 수준의 확실한 이익이 보장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그러면 압박이 있습니다. 아니지. 예. 자, 근데 이거는 전문가들의 분석일 뿐이겠고요. 네. 중국이라는 건실한 등받이가 있는 상황에서 주요 개도국에 대한 투자의 규모 확대와 사업 안정성이 상당 부분 보장될 수 있다. 이런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창립 회원국 가입을 놓고 신중한 고민을 거듭하는 거,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하는 거, 요 AIIB에 가입하는 일에 단순한 경제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정치 외교적 파장이 내포돼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미중 간의 경제 패권 전쟁의 성격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 중국의 AIIB 설립 움직임은요. 네. 미국과 일본이 현재 주도하는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등으로 편성돼 있는 국제금융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건 사실 미국도 중국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도전에 너네도 좀 함께 해달라. 한국 너희들이 좀 힘을 보태면 좋겠다. 이런 암묵적인 압박인 셈이겠죠. 일본은 안 끼겠네. 네, 일본 포함해서 상당수의 나라들이 지금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어떤 나라들이 하고 있는지는 조금 더 이게 돈 된다 정확해지면은 돈 된다 싶으면 일본이나 호주도 참여하겠지 뭐.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 참여한다고 하고요 지금. 네. 이어서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은 AIIB의 자국 자본 분담금을 50%로 설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같은 막대한 투자 자금 및 비율은 필연적으로 정치적 영향력과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동시에 내놓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투자금만큼 의사결정권을 행사할 테니까 이 기구 내에서의 의사결정은 중국에 의해서 주도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결국 중국의 정치적 확장에 도움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중국이 이런 영향력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역학관계에도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가령 AIIB의 특정 국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지원 등은 필연적으로 해당국의 경제정책은 물론 외교정책 그리고 국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는 AIIB의 최대 주주 중국의 입김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런 금융질서는 현재 달러 중심의 국제 통화 질서에도 영향을 미쳐서 위안화와 경제권의 확산도 촉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온 미국의 기존 달러 질서에는 균열이 생길 것이 뻔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중국 예상대로라면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미 시진핑 주석의 구상 발표 이후 1년 5개월여 만에 가입 의사를 밝힌 나라들이 25개국 이상으로 급속하게 늘었고요. 네. 최근에는 G7 주요 7개국의 중요 축이자 미국의 핵심 우방인 영국까지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노골적으로 이 같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가입 결정에 대해 중국에 대한 영국의 지속적 수능의 일부다라는 식의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불편해했죠. 미국은 당연히 주요 동맹국의 불참을 압박합니다. 중국의 지분이 50%가 넘는 AIIB의 지배구조는 매우 불투명하고 전망 또한 어둡다는 분석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 이탈리아 등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잇따라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이들 국가들이 지배구조의 일방적 흐름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론자로 떠오르자 미국 내에서도 오히려 견제자 역할을 위해 차라리 미국이 AIIB에 참여하는 게 어떠냐 이런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좀 우습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참여한다고 하면은 중국의 반응은 또
달라지겠죠. 자, 한국의 AIIB 가입 문제가 미중 외교전 양상으로 번짐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선 이 문제가 사드 배치 문제와도 맞물리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런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이 교묘하게 두 개의 떡밥을 동시에 던지고 있는 셈이죠. 사드 거부 의사 표명 요구하는 것이고요. AIIB에 조속하게 가입하라. 이런 겁니다. 두 개를 동시에 덥석 물기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둘 중 한 가지만 충족시키는 방안이 절대적인 해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드에 뜯기고 AIIB에 물린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100년쯤 뒤에 중국의 위상을 상상이라도 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켜켜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PD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고민을 해. 아니 뭐 세계연행이나 아시아개발연행 만들어가지고 미국은 그렇게 해도 되고 중국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나 돈 있으면은 해가지고 그 뭐 아시아개발연행이나 세계연행에 우리가 왜 그 참여를 해가지고 했겠습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당시 우리 그 자본 축적이 없었을 때 아시아개발은행이나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받아가지고 뭐 경제개발하는데 많이 도움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거죠. 아시아인프라은행 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이익이 되면 하면 되는 거고 불리하면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 미국이 나서가지고 그러면은 미국이 싫으면은 그러면 아시아개발 그 인프라은행 못지않은 그런 거 1,000억 달러짜리 만들어가지고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지. 그게 가입하는 나라한테 뭐 중국의 휘둘리냐를 얘기한다는 건 그야말로 미국이 치면상하는 일이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돈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겁니다. 아니 영국이 왜 하겠어요. 영국이라면 그 뭐 무슨 뭐 부시의 푸들 얘기 들었던 나라 아닙니까? 왜 하겠어요.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지. 우리도 그냥 이익에 따라서 예각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돈 되면 한다. 뭐 이러면 모든 게 끝나고 너무 쉬운데 그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들 고민하는 그러니까 거겠죠. 미국에 너무 휘둘리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나라 지도자들 특히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지도층들은 좀 반성해야 돼요. 아니 뭐 미국이 무슨 뭐 자기들이 종복 숙주가 아니라 뭐 무슨 내국 숙주입니까? 미국이 뭐 얘기하면 다 따라야 되게? AIIB는 길게 보면 언젠간 우리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AIIB 문제까지 엮어서 이 사드 배치 논란을 좀 현명하게 타개해보면 어떨까라는 기대도 해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옵션이 될 수도 있겠으니까요. 자, 제대로 된 접근한테 자, 오늘 줘야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